1번부터 이제 2번부터가 아니라 2번에 이어서 라부터 라, 마, 바, 사 벌써 4개의 지문이니까 둘둘 묶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유사한 두 분류로 묶었어. 그럼 내용 파악하면 돼. 그 중에 한 입장을 선택해서 요약하고 그러면 하나만 요약하면 돼. 근데 문제는 반대편도 요약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 요약한 걸 가지고 비판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야. 1000자 정도 되는 거니까 분량이 좀 많겠죠. 그지? 네. 자, 유사한 두 문장으로 분류해서 묶어. 이게 이제 둘 이렇게 묶는 거야. 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요약하긴 하는데 문제는 사실은 둘 다 요약하는 게 맞지, 그지? 네. 여기서는 분량을 많이 잡으면 안 돼. 요약까지는. 뭐 많이 잡아야 400자 정도. 알았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라부터 한번 볼게. 라, 한번 펴봐. 라. 제시문 라. 자, 10분 양보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 즉 결과물에 대해서 100%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자,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미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점은 예술 작품의 중요한 거다. 예술 작품의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미적 가치를 담고 있어야 된대.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보고 감동을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지? 그럼 이거는 미적 가치를 담고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도 예술일 수 있다. 자, 예술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자, 예술은 말이야, 미적 가치만 있으면 예술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AI가 만든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도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예술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대. 하지만 그것을 창의적이라고 해서 평가해 준 건 사람이다. 그럼 결국 마지막에 예술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거 혹은 예술로 만들어주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죠. 네.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단 말이야. AI가 갖고 있는 것이 미적 가치라는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적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예술 작품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된다. 혹은 예술가의 손이 마지막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이거는 그렇다면 얘는 완전체가 아니라 불완전체지요. 그래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인공지능 스스로 그게 새로운지 모른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졌어도 그게 새로운 거, 창의적인지를 모른다. 인간만이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을 보면 와 이거 새롭네 라고 마지막에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인공지능은 미적 가치를 평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게 뭔지 몰라. 미술 작품인지 그냥 물건인지 뭔지 모른단 말이야. 미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인간이 하고 있는 거야. 자신이 탄생시킨 작품이나 화풍에 대해서 생각을 품지 못하고 자기 작품을 감상조차 하지 못해. 그러나 인간 예술가는 다르다. 그럼 뭐야? 화풍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었겠지. 그 다음에 자기 작품에 대해서 감상했겠지. 이게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자신이 그린 작품에 전시에 걸고 싶은 작품을 10개 고르라고 하면 잘 골라낸다. 이건 좋다, 이건 별로다. 이건 왜 그랬다 등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 평가한다라는 거야. 인공지능은 자기 작품은 물론 다른 작품에서 평가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에게 마술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며 왜 좋아하는지 10개만 꼽아라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미술사 속의 작품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창작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 작업은 불가능하다. 지금 미적 가치를 부여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 네. 원리상 인공지능은 평가 기준을 자기 바깥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기준은 인간이 준 것이다. 그럼 결국 평가를 하더라도 인간이 제시한 것의 한계를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왜 그 미술 작품으로 그 인정을 받을 수 없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야. 스스로
완전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지. 항상 예술가, 인간의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해서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작품은 작가가 그 안에서 자기 의도에 도달할 때 만족한다. 이 자기 의도. 완성도라고 할게요. 네. 렘브란트 말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말은 그 어떤 작가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말이라. 미술사 곰브리치는 미술사가 있어. 곰브리치 유명한 사람. 이 구절과 관련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됐다고 판단할 권리는 화가에게 있다. 전적으로 창작품의 완성은 화가가 결정하는 거야. 작품에 서명하기 전에 작가는 충분히 숙고하고 서명의 순간, 작품이 완성되는 순간, 즉 작품이 완성됐다고 작가가 승인한다. 그게 바로 작가의 몫이다. 권리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대신할 수 없는 거야. 유일하다. 이건 절대적이라는 얘기지. 작가의 승인, 이것은 절대적이다. 이 말 그대로 절대적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다가 감히 인공지능을 껴넣지 말라 그런 얘기야. 이 순간을 주목하면 그 어떤 예술 작품이건 작가의 평가를 통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작품을 완성하는 건 작가의 권리다. 여기에 한마디를 쓰면 이 말을 쓰는 게 적절하겠죠. 알았어? 네. 자, 그럼 결국 인공지능은 미적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인공지능 뭐라고? 미적 가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야. 다른 작품들도 물론이고, 그지? 그 다음에 작품의 완성도의 결정, 작품 완성도에 대한 판단도 이건 온전히 예술가의 몫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AI,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 라에 나타난 정확한 근거에 해당된다. 이 두 가지는 요약에 꼭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네. 자, 그럼 말로 한번 가볼까? 현대 예술에서 현대 세계에서 예술은 보통 인간의 감정과 결부되어 있다. 우리는 예술가의 역할이 우리 내부의 정신적 힘들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예술은 모든 목적은 우리를 서로 간의 감정으로 연결하거나, 자, 우리들 서로 간에, 이건 뭐, 예를 들면, 창작자, 감상자, 모두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내면에 어떤 새로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걸 보면서 무한한 상상력을 느끼고, 내적 감흥을 일으켜, 예를 들면 슬프거나 기쁘거나 호기심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게 한단 말이야. 그게 예술의 모든 목적은 그래야 된대. 자, 그러다 보니 예술을 평가할 때도 그것이 청중에게 미치는 감정적인 영향으로 판단한다. 자, 벌써 봐봐. 라에서는 창작자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건 독자의 영역이라고.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독자의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그럼 그 예술로 판단하는 거야.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 있어? 그 대상의 변기 거꾸로 해놓은 거. 일상생활의 오브제를 가지고 일상생활의 도구를 예술작품의 오브제로 바꿨잖아. 네. 무한히 샘, 그거 제목이 샘이잖아, 샘. 변기, 이렇게 남자 변기 뒤집어 놓은 거 벽에다 붙인 거. 자, 그럼 그거 보면서, 와, 새로운 시도네? 굉장히 창의적이네? 그래, 그래. 우리가 샘이라는 거, 물이 막 물줄기에 올라가는 거, 그런 것을 그 대상의 그 작품 속에서 일상에서 못 느꼈던 걸 새롭게 발견해. 그게 예술 작품이지. 독자의 몫이다. 예술이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했을 때 외부의 알고리즘이 인간의 감정을 셰익스피어나 프리다 칼로 혹은 비욘세보다 더 잘 이해하고 조종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일이 생겨? 더 다양한 창작이 가능하겠지. 그리고 AI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독자의 청중에 감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러면 그건 예술작품이죠. 결국 감정이라는 것도 어떤 신비한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고요. 생화학적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자, 벌써 이게 있잖아. 생각해봐. 감정을 누가 생화학적 과정의 결과물이라 그래. 이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잖아. 네. 그러면 예술가하고 AI하고 갔을 때 어느 쪽이 과학에 가깝냐? AI가 가깝지, 그지? 지금 AI 편을 들고 있는 거야. 따라서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기계가 학습 통해서 알고리즘은 우리 몸의 겉과 내부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 전달되는 생체 측정의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성격과 유형을 바뀌는 기분을 다 알아낸 후 특정한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미칠지 계산할 수 있어. 그럼 딱 계산이 끝났어. 그럼 저 사람은 이런 감정적 영역이야. 개별적 성향이 이래. 그럼 그거에 딱 맞춰서 AI가 작품을 만들어주면, 노래를 만들어주면 감동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 AI가 만든 이 특정한 노래는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모든 형식의 예술 중에서도 특히 음악이 빅데이터 분석에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입력 산출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력과 산출을 정확히 수학적으로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력은 음파의 수학적 패턴이고 산출은 신경에 일어난 폭풍의 전기화학적 패턴이다. 수십 년 내 기계 알고리즘이 수백만의 여러 가지의 음악을 섭렵하고 나면 어떤 노래를 입력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맞춤 예술은 결코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두가 좋아하는 공통의 히트곡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중요하지. 누구나. 네. 그 감동하는 영역대가 있다, 기준이 있다, 모델이 있다. 계속 감동을 주기 위해서 노래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될 거란 말이지. 어떻게 당신밖에 모르는 곡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겠는가? 사실 알고리즘은 맞춤 제작한 희귀곡보다 세계적인 히트곡을 만드는데 적응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표준이 있다는 거야. 수백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막대한 양의 생체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무도장에서 모두가 미친 듯이 몸을 흔들게 하는 글로벌 히트곡을 만들 수 있다. 예술의 본질이 정말 인간의 감정을 고양하는 혹은 조작하는 것이라면 그런 능력을 가진 알고리즘과 인간 뮤지션의 경쟁할 가능성은 없거나 희박하다. 이 능력 면에서는 AI가 훨씬 더 뛰어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분석적 기계적이니까. 인간의 생화학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에서 인간은 알고리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알고리즘에 관련돼서는 AI가 훨씬 더 딱 적합한 걸 만들어내는데 유리한 어떤 체계를 갖고 있다. 인간의 감정 체계보다. 만일 아름다움이 실제로 청중의 귀에 있다면 그리고 고객이 언제나 옳다면 생체 측정을 알고리즘은 빼어난 예술 작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생체 측정 알고리즘. 이거 AI가 하는 거야. 네. 그러면 단지 예술 시장에 진입해서 많은 인간 작곡가와 연주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면 알고리즘은 곧 장차 차이코프스키를 추월할 필요는 없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능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마에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예술 작품에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의 감정적인 능력을 자극하는 요소를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한다면 그게 알고리즘 연구라면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AI를 전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결국은 AI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 훨씬 더 인간의 예술가가 그 만들어낸 그런 작품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표준화에 맞춰 있다라는 얘기야. 알았어? 네. 그래서 여기는 전제가 있어야 돼. 전제가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마에서 전제는 뭐냐면 예술의 전제가 있어야 돼. 예술의 전제가 뭐냐면 인간 감정을 고양시킨다. 인간의 감정을 끌어올린단 말이야. 네.
이게 예술이라고 전제하면 그러면 예술가하고 AI가 만든 알고리즘하고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그러니까 청중이가 여기서는 수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즉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훨씬 더 빼어난 작품이 될 수 있다. 됐죠? 네. 이거 지금 라하고 마는 정반대잖아. 예술 창작의 어떤 주체, 예술가와 인공지능 이 둘 간의 선택의 문제를 강요한다면 마에서는 훨씬 더 AI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예술 작품으로서 목적을, 즉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킨다는 목적이라면 훨씬 더 훌륭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라하고 마의 기준을 잘 생각해봐.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게 예술이다라고 했고요. 미적 가치 이외에 다른 창작자의 영역 있잖아. 네. 왜냐하면 이 미적 가치는 인공지능도 가지고 있는 일부분이니까 이거 이외에 창작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리와 절대적 영역 있지. 기준이 이거야.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이걸 가지고 예술가의 예술작품이 진정한 의미의 예술작품이다. 마에서는 이걸 가지고 본다면 AI 알고리즘에 의한 작품의 완성이 훨씬 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라하고 마는 이래서 다르다. 자, 바로 가볼까? 부탁있습니다. 작가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데이터 라벨링 벌써 나왔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창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짜낼 것 없는데 짜내려고 하면 힘만 들어요. 이게 예술가의 창의성 아니야 지금. 네. 창의성을 인정해 안 해? 안 안 해요. 그럼 당연히 마하고 바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겠지. 앞부분만 읽어봐도 알겠는데 뭐. 알았지? 네. 자, 그 다음에 아니라. 자,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뭔지 볼까? 그런가요? 모래를 생각해도 좋아요. 모래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래를 짰을 때 액이 나온다면 그것은 모래 자체에 들어있던 물이 아니라 모래 사이에 끼어있던 이물질입니다. 어제 내린 빗물이거나 밤사이 밀려왔다가 바다로 다 돌아나가지 못해서 남은 바닷물인 거죠. 모래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래서요. 작가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자신을 적당하게 볶는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오이를 짜기 위해서 자, 저는 차라리 모래라고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모래란 말을 꺼냈다고 해서 모래라는 말이 너무 자괴감을 갖지 마세요. 모래는 거르는 존재입니다. 잔모래는 작은 찌꺼기까지 거르고 굵은 모래는 빠른 시간 안에 큰 찌꺼기까지 거르죠. 짜낼 게 없을 때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필요성 인정한다는 거야. 작가가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아도 작가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얘기. 저하고 하신 일이 그런 일종의 그런 종류 아니었습니까? 화산지형을 통과한 빗물이 해안에 모이면 얼마나 맑은 물로 변해 있습니까? 모래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은 모두 AI가 썼다는 거죠. AI가 어디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명령을 내렸더니 명령을 내리면 결과가 나오니 참 신기하죠. 자, 제가 계속 일을 한다면 AI가 뱉어낸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죠. 오, 좀 내용이 이상해졌어? 네. 창의력 없이 작가님이 실망시키려고 했던 말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수기 역할을 하시는 거죠. 작가님은. 그게 제 역할의 최대치라는 거죠. 모래 같은 인간, 정수기 같은 인간. 작가들은 AI와 독자를 연결하는 메신저가 되는 거죠. AI는 변별 능력이 없으니까요. 여기 가서 확 틀어버렸네, 그지? 응? 네. AI는 변별 능력이 없으니까. 당분간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나쁜 것을 걸러내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어디 갔어? 당분간.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고요.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래를 짜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자신을 좀 아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주어진 일을 능력 안에서 해내는 거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래서 가치 평가를 창작자, 여기서는 작가라고 그랬지, 그지? 네. 이건 예술가랑 똑같은 의미를 썼어. 이 지금 내용이 있잖아. 약간 그 흐름이 좀 약간 바뀌었다가 다시 왔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작가와 나는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 AI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더불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작가의 창의성 부분, 뭔가를 짜내려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AI 능력을 인정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결국은 작가는 보조족이에요, 우선 반대로. 보조족. 뭐의 보조족이야? 인공지능의 보조족 역할이라고. 창의성이라는 부분은, 자, 창의성 훌륭하지. 근데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창의성이라는 건 필요 없어. 혹은 억지로 짜려고 해도 힘들기만 해. 왜? AI가 그 결과를 말해주는데, 명령만 하면. 여기 이쪽에 좀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마하고 바는 예술작품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작품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때 창작자보다는, 또 하나 창작자보다는 여기 AI 인공지능의 작품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자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지금 모래에 물을 걸러낸다고 얘기했고요.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 이런 거 나와. 뭐냐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은 모두 AI가 썼다는 거죠.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AI가 쓴 걸 모를 정도라는 얘기는 예술 창작에 있어서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어? 네. 그래서 마바는 이 예술 창작에서 예술가의 역할보다는 알고리즘 지금 AI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얘기하는 거야. 이게 더 우리가 보통 예술가의 창의성 이것과 견주어 봤을 때 알고리즘의 위상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마하고 좀 다른 점은 마에서는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창작자의 예술가의 알고리즘보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훨씬 더 다양하다. 더 빼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 빼어난 작품의 기준은 뭐라고? 청중의 어떤 감정을 고양시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 이게 마의 내용이야. 알았어? 네. 자, 그 다음에 가볼까? 이따 답안지 정리하고 마지막 사안 볼까? 연하장은 어떤가? 통상적인 조임은 어떤가? 그런 인사장들도 정서를 표현한다. 이제 제시문이 하나 남았기 때문에 이 하나 남은 제시문은 창작자 쪽에 손을 들여줄 가능성이 크겠지, 그지? 네. 자, 그래서 연하장의 통상적인 조임문은 통상적이란 말이 뭐야? 그냥 보통 쓰는 거지, 그지? 네.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정서겠지.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제작될 수가 있어. 누구나 그 통상적인 조인문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비슷하니까. 인사장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슬픔이 있고 또 받는 사람도 슬픔을 느낀다 해도 감동이 있다는 얘기네, 그지? 네. 받는 사람도 슬픔을 느낀다 해도 얘는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거죠. 우리는 대부분의 그것들을 예술작품에 부르기를 망설인다. 왜? 감동 있는데? 슬픔도 느끼는데? 슬픔을 주는데? 왜 그런가? 그것들이 전달하는 정서가 너무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이다. 낭만주의자들은 개인적 경험을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더 높은 가치를 둔다. 그러나 인사장이 전달하는 정서적 경험은 개별화되지 않는다
개별화되어 있지 않다. 통상적이다. 반면에 우리 예술가에게 판에 박히지 않은 독창성, 구체적인 것들을 말할 것을 기대한다. 이게 구체적이 통상적인 거에 반대라는 뜻이야. 예술 작품은 통상적이어서는 안 되겠지, 그치? 네. 개별적이고 독창적이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예술 작품은 예술가가 경험했던 것과 아까 얘기했던 예술가의 개인적 경험, 개별화된 정서, 관객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긴 작품 속에 의미가 있겠지. 작품을 만든 창작자, 예술가에게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예술가하고 다르게 대상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안에 가치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걸 쫙 설명하잖아. 그게 예술이다라는 얘기지. 예술가는 그냥 정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서를 스스로 검사한다. 아까 판단이라는 거 나왔어. 예술의 감정 상태는 초상화를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델과 같다. 예술가는 그것들의 질감, 윤곽을 찾아내려고 고심한다. 예술가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반영할 때 그의 활동은 통제된다. 자, 봐봐. 예술가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반영했어. 작품에. 그럼 그의 활동은 통제된다. 그럼 생각해봐. 예술가도 인간이잖아. 네. 인간적인 것이 보편적이면 예술가적인 어떤 감정 상태가 들어가면 네. 보편적인 게 아니죠. 그 예술가의 감정 상태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예술가도 인간이라면 통상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 예술가로서 그걸 감정을 전달할 때는 예술가 따로 인간이 아니라 보편적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 감정, 개별적 감정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작품 속에 있단 말이야. 그는 그 감정 상태를 신중하게 탐색하고 그것을 표현할 적합한 언어, 색소리 이런 수단을 찾아내고 만일 예술가가 시인이라면 당연히 한 단어 한 단어 고른 다음에 그가 느끼는 바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단어가 있다면 대체해버리겠지.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것은 분출, 표출, 소리 지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네. 그것이 명료화 과정이다. 분명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네. 자, 이거 뭐라 하냐면, 자, 예술가의 감정 상태는 여기다. 모델하고 같다 그랬어. 질감과 윤곽을 찾아내고 고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감정 상태가 반영되면 인간적인 감정이 통제가 되고 예술가의 감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이런 걸 가지고 시인이라면 단어를 가지고 느끼는 바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으면 대체해버릴 거고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명료화하는 과정이다. 분명하게 하는 거. 어떤 걸 분명하게? 무용가는 여러 동작을 결합할 것이고 화가는 가장 어울리는 분놀림을 도화지에 물들일 거다. 작곡가는 여러 가지 선율을 결합한 뒤 뒤로 물러서서 그것들이 적절한지를 물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스스로 검사하는 거란 말이야. 이러한 과정은 예술가의 정서를 명료하게 하는 바로 이 부분이죠. 동시에 정서는 예술가의 선택에 영감을 주고 정보를 또 제공한다. 이거 피드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오고요. 이런 게 예술 창작 과정이라고 얘기한 거야. 네. 알겠지, 이거?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온 대로 우리가 마지막 걸 건데 라하고 사는 예술가, 예술작품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창작하고 수용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간 예술가가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절대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이야기했다. 그래서 이거 요약을 먼저 해야 되니까 요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요 밑 뒤에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뒷부분은 사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를 찾으라면 바로 이거야, 이거. 독창성이라고. 응? 네. 독창성. 구체성이고 보편성이나 통상적인 것은 안 돼, 예술가에는. 그러니까 예술가라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실현하는 과정이 굉장히 명료화된 과정을 통해서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술가 위치에서 예술가 입장에서 예술 작품의 절대적인 창작자는 예술가가 되어야 된다가 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하고 사가 예술가 우이고 마바가 인공지능도 가능하다라는 쪽이야. 인공지능이 우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두 개를 그렇게 묶으면 된다. 자, 그 2번 문제 시답을 한번 보자. 예술의 창작과 수용이라는 관점. 일단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 예술을 누가 창작하느냐. 그리고 수용자의 관점. 왜냐면 창작자의 관점만 따지면 수용자를 무시하는 거고, 수용자의 관점은 사실 필요한 거잖아. 두 가지 다 고려한다면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그 작품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술가의 위상을 좀 더 중시하는 입장으로 재심은 라하고 사를 하나로 묶었어. 응? 네. 하나로 묶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사는 이걸 중요시하는 관점으로 예술가를 예술 작품의 완성자라고 본 거야. 먼저 라는 요약하는 거야. 미적 가치를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면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미적 가치 이외에 예술적 영역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 예술품으로서의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작품의 완성도 이런 측면들을 다 고려하면 마지막에 최종 평가는 예술가의 몫이고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라는 예술가에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다. 사는 예술 작품을 예술가가 경험한 개별화하고 구체적인 어떤 정서를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게 예술 작품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그지? 그 예술 작품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예술가라고밖에 할 수 없겠지. 이처럼 라사는 예술 창작과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예술가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단 말이야. 반면에 이쪽 반대편 마하고 바는 예술의 창작과 수용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동일한 기준으로 보는 거야. 예술가보다는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예술 창작에 더 큰 지휘 역할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먼저 마를 보면 예술의 본질이 인간의 감정을 고양하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이 전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면 예술가보다는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술가가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 특히 알고리즘이 일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은 음악가보다 훨씬 더 청중과 고객의 요구에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결국 이 위에서 말했던 인간의 감정을 고양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목적이라면 더 빼어난 작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어.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비판해야 되잖아. 라사를 예술 작품의 창작자를 예술가로 한정했을 때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작품 창작을 어떻게 보는지 볼게. 마에서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예술 창작하는 게 유용하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수준이냐면 통상적 수준의 만족을 이룰 수 있다고. 통상적 수준. 이 통상적이라는 건 일반적 네. 아니면 그냥 대중적 뭐 이런 의미야. 네. 보통이라는 얘기니까 이룰 수 있다. 이건 일부 인정. 네. 아까 미적 가치도 인정했지. 이 AI가 만든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든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은 미적 가치가 있고요. 또 어떤 작품들은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만족을 시키고 있어. 이걸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창의적이거나 미적 수준이 높은 그럼 여기서부터는 예술 작품이잖아. 네. 수준이 좀 높아지는 거지, 그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창작의 결과, 영역이 있잖아. 일부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것에 해당한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예술 작품이잖아. 네. 예술 작품까지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한계가 있다. 분명한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또한 작품의 가치 평가는 오직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 마치 있잖아. 이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게 예술인 것처럼 또 하나 더 한다면 예술의 다양한 가치, 목적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네. 이 중에 일부만을 수용한 거야. 그래서 일부를 달성했으니까 일부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거 달성했으니까 이것도 예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근데 예술은 예술이죠. 흔히 얘기하는 대중예술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예술 작품은 뭐 전문적이고 이런 창작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독자에게 감흥을 일으키고 뭐 상상력을 제공하고 뭐 이런 고차원적인 예술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을 가치를 달성하고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일부분이잖아. 여러 가지 중에 일부를 했다고 해서 전체를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그런 내용이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할 때 지금 내가 했던 얘기를 해도 돼, 알았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술 작품이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킨다는 여러 가지 예술의 가치와 목적 중에 한 부분을 달성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예술 작품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은 좀 약간 불합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된다고. 바에서 창의성을 무시하고 모래나 정수기 같은 역할이 바로 작가다. 작가를 있잖아. 인공지능의 보조적인 역할, 보조적인 것으로 표현한 소설의 한 부분이지, 그지? 네. 그래서 작가는 작가에게 소설 창작은 AI의 몫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고. 왜? 어차피 만드는 건 AI니까. 작가는 AI와 독자 사이의 메신저 정도고요. 이 메신저가 뭐야? 심부름꾼, 연락하는 사람. 파수꾼, AI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혹은 독자들이 잘 전달되는지 안 전달되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이다. 지켜보는 사람이다. 창작자가 아니라. 그렇다면 AI가 만드는데 기여하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기여, 보조적 역할. 그러나 예술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지. 통상적이지 않은 예술가의 개별화된 정서, 독창성, 이게 원래 예술가의 영역이잖아, 그지? 네. 이게 예술가의 영역이잖아, 그지? 네. 그런데 라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있잖아, 바는 예술가의 절대적 역할, 이 절대적 역할은 위에서 말한 대로 통상적이지 않은 예술가의 개별화되고 독창적인 것을 표현하는 이 역할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있다. 경시한다라는 얘기. 또한 바는 예술의 역할을 지나치게 인공지능의 예술의 역할을 지나치게 인공지능의 예술가의 역할을 미안하다. 인공지능의 종속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로 폄하하고 있다. 예술가의 역할을 이거 이런 점에서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라는 얘기로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든 것처럼 여러 가지가 많아. 비판이라는 게 여기 지금 보면 마바에서 네.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야. 무게 중심이 있단 말이야. 네. 무게 중심 자체를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비판의 내용이지. 네. 첫 번째는 근본적인 거야. 이 둘 중 하나 중에 인공지능에만 쏠려 있어. 그러면 쏠려 있는 이유가 나올 거 아니야. 네. 그 이유가 합당한지를 좀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비판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거가 맞는지 틀린지 비판. 두 번째,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다는 근거를 들었단 말이야. 이 근거가 합당한지 안 한지. 합당하면 비판의 내용이 없지만 다소 불합리하거나 합당하지 않으면 그게 비판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비판하세요가 나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가 뭐냐면 누구나 주장을 한단 말이야. 네. 그리고 근거를 대고요. 이거에 합당한 이유도 되고 있어. 어? 제대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근거하고 이유에 타당성의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고. 알았어? 네. 두 번째, 이 주장의 내용 중에 반론하는 부분 있잖아. 반박하는 부분. 어? 네. 역시 반박의 근거가 합당한지, 이유가 타당한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이거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비판의 내용을 비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비판하지 이러지 말고 먼저 선택의 문제에 대한 비판 비판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게 잘된 결정인가 잘못된 결정인가. 두 번째,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은 근거나 이유가 합당한지, 요거 이제 비판 내용이 되겠지. 알았어?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없다면 이번에는 반론에 대해서 반박이지, 반박. 네. 상대편 주장을 반박하는 거 아니야. 반박이 과연 그 근거나 이유가 타당한지에 대한 반론을 하면 되겠죠. 이해됐어? 네. 그래서 지금 반론을 어떤 내용을 쓸까 고민하지 말고, 고민하려면 바로 이렇게 4가지 정도를 가지고 반박이나 비판의 내용을 검토해라. 찾아낼 수 있다. 어? 네. 만약에 없어, 그럼 반박할 게 없는 거죠. 그럼 선택을 바꿔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완벽하다면 내가 찬성하는 입장이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